오늘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소장님. 요즘에 더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현철 소장님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면서 네. 중요하게 좀 보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네.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책을 제가 관심 두는 이유는 혹시 이제 제가 예측한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예측한 대로 나온다라면 이제 큰 시장의 변화, 그냥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쭉 가는데 가장 이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다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규제를 풀 때 이거를 속도를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하느냐 제 관심사는 이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풀면 시장의 변화가 다시 오게 되거든요.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역시 정부는 제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급하진 않은 거예요. 빠르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정부를 좀 많이 이해해 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는 규제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규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면 시장이 급격한 변화가 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안정이거든요. 안정.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러면은 안정을 만들려면 뭔가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상승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또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시장이 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폭락을 막 하고 있으면 네. 다시 안정화시키려면 규제를 막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했을 타이밍에는 사실 약간의 하락 느낌은 있지만 안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막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은 지켜야 하고 시장은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시장에 영향이 적을 것만 같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놓는 거죠. 그렇구나. 이때 이게 약간 이명박 정부 때요. 네. 그때도 약간 규제 완화 쪽으로 네. 나갔지만 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은 네. 그런. 그때랑은 좀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리먼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도 갑자기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규제를 조금 더 빨리 푼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좀 빨리 풀었더니 2008년도에 막 풀었더니 2009년도에 갑자기 상승하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규제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상황으로 치자면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규제를 지금 풀긴 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처럼 좀 뭔가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볼 때는 네. 그 상당히 그래도 그 약간 부동산 완화 정책 같은 게 네. 보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거나 네, 네. 규제 지역을 해제하려고 한다거나 예.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속도 조절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정도로 현재 네. 시점에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양도세 중과를 일단 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원래 공약에는 이제 완전히 풀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2년으로 이제 공약에서 2년으로 정해졌는데 실제로 정책을 내놨을 때는 1년으로 축소를 시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속도 조절 및 규제 완화를 할 때 그 팍 풀어주지 않고 찔끔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거주 완화도 실제로는 다주택자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시장에 대한 큰 파급력은 별로 없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DSR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겨주고 LTV만 살짝 풀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그 윤석열 정부를 약간 믿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뭐 지금 뭔가 하고 있긴 한 거야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평가가 생색내기용 정책이다. 예.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규제를 풀어주긴 하는데 굉장히 지금 찔끔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이게 방송에 나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네. 약간 장기간의 그 하락 이제 추세에 들어간 거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은 무주택자들은 이제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막 방송에 나와서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거주도 마세요. 네, 이제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굳이 집을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사냐면 집값 상승이 계속 될 것 같은 그 공포감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집값 상승이 멈췄잖아요. 멈췄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이제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좀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엄청 많이 줄어들죠. 사실 이제 2월 달에 이제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건 최초거든요. 네. 지금 거래량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1000건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진 건 최초예요. 아, 정말요? 네. 그 정도예요? 사상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000건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1000건대에서 계속 머무는 것도 사상 최초예요. 그래서 지금 뭐 3, 4, 5가 이제 1000에서 1500 사이에 있고요. 지금 6월 달이 이제 통계 아직 안 끝나서 이제 통계 작성이 아직 안 나왔는데 6월 달은 또 지금 느낌에 1000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는 지금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1500건도 이렇게 3달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도 거의.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요. 네. 만약에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부 정책 완화를 조금 만약에 급진적으로 빠르게 가져갔다고 하면 네.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대세적인 차원에서는 네. 이게 결과는 똑같은 건가요?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준 상황에서 다 이제 있는 거 막 한꺼번에 다 풀어주고 상승하면 사실 이 다음은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승이 얼마만큼 될지. 그러니까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일본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일본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은 뭐 잽도 안 되게 돼요.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상승을 하면 억대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억 10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는 것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의 이익분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빚 내서라도 사요.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금리는 몇백만 원 수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정부는 결국에는 다시 규제를 합니다. 또 일본 사례도 알고 있고. 규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잠그게 돼요. 그러면
그때 잠그면 진짜 완전 폭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셨을 때 네. 그 집을 살 절호의 타이밍을 한 2030년 네.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는 맞는 걸까요? 예, 그때는 정부가 이제 그 동안에 규제를 다 하나씩 다 풀 거예요. 규제를 다 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규제에 뭐 없는 상황 이런 거를 이제 그때 가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도 하락을 계속 그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일종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라고 보는 거죠. 예. 규제를 풀어줄 당시에는 시장 변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게 누적돼서 규제 완화가 이제 누적돼서 상승의 에너지가 이제 그때쯤 쌓여 있으면 이제 쭉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2030년은 좀 너무 멀다 생각하면 네. 한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 사실 그때까지 한 2028년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고 제가 이 30년쯤에 사라는 거는 이제 29년, 30년 이쯤은 이제 안정기라고 해서 바닥권에서 지금의 상태처럼 반대 상황인 거죠. 지금은 상승장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똑같거든요. 바닥에서도 하락하다가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U자형 반등이란 말이에요. U자형 반등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걸 하락하는 걸 이제 겪어야 되는 거죠. U자의 앞부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사라 이 얘기도 어느 무릎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떨어지는 무릎에 사면 이게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사실 이럴 때 사면 이제 좋은 자리는 선점할 수가 있겠죠. 예, 좋은 자리.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RR, 로얄동, 로얄층. 예, 이런 거를 선점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 하락하는 거는 일정 정도 하락하는 거는 겪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본인 스타일로 승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거 감안하고 떨어지는 거 좀 감안하고라도 좋은 자리, 좋은 아파트를 선점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선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어차피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사겠다. 이런 때 이제 각자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스타일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스타일대로 이제 승화를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또 그 순간에 또 개인적인 또 상황에서 뭐 자녀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이러면 그렇죠. 좀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국한해서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뭐 2029, 30년까지 네. 돈 다음에 무릎 그렇죠. 거기서 사면 네, 좋다. 네. 소장님께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예전 이제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측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최초에 만났을 때 네. 주식 시장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네. 부동산은 그 예측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 그때는 그냥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큰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주식도 해봤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금리 얘기하는데 금리 인상되다가도 올라가는 적도 있었고 금리가 하락하는데 떨어지는 적도 있었단 말이죠. 네.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영향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부가 뭔가 호재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때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일관성,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관성이 있어야 이 요인으로 분석을 했을 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인을 사실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쪽은 찾을 수가 없었고 부동산은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릅니다. 분석을 막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 주된 원인, 모든 요인들을 이겨내는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차 요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1차 요인으로 적용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중심리, 그다음에 이제 전세, 그다음에 분양,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렇게 이제 꼽은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차적 요인에서 네. 전세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요. 네.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전세가는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전세가는 오르지 않죠. 전세가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인이 100명이 있어요. 네. 임대 물건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럼 이럴 상황에서의 지금 상황 말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왜? 맞습니다. 맞는데, 네, 답은 네. 맞는데,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네. 그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집주인이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일단은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이 네. 전세를 더 선호해요. 어. 그러니까 수요가 100명이 일단 50개, 그러니까 100개의 임대 물건이 있으면 전세 50개, 월세 50개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럼 100명이 일단 50개의 전세 물건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위가 우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임차인들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도 너무 폭등을 했고 이래서 이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약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월세로도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와 월세가 원래 선호도가 전세가 월등하게 높았는데 이제 동등한 상황이 된다라면 전세가가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가를 최근에 네. 전세를 다시 마치신 분들은 네.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개인 입장이죠. 개인 입장이고 네. 또 올해 초나 뭐 작년 이렇게 중반 이후로 봤을 때는 네. 변함이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가로 봐야 되는 지금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는 거지 개인 입장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차 3법 이전에 계약 갱시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이제 만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맞을 때 어쨌든 올라야 되는 거죠. 얼마가 됐던 간에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오르는데 시장가는 이미 2년 전에 오른 거잖아요. 오른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이제 만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는 정체 및 하락 흐름이 보이는 거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월세로 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인데 임차인만 월세를 원한다고 해서 그 월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전세를 계속 고집하면 안 되죠. 근데 임대인도 지금 상황은 월세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받으면 이제 목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빚이에요.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내가 얻었으면 뭔가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을 해서 수익이 생겨야 이 사람은 이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걸 올리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주식 떨어지고 있죠. 암호화폐 떨어지고 있죠. 뭐 집값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죠. 목돈을 굴려가지고 사실 돈이 수익이 확실하게 막 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받으면 예금을 넣을까 보면은 사실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는 사실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리 얘기할 때 사실은 대부분 대출이자를 얘기하는 거지 예금이자는 사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금 이자하고 월세를 받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임대인도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보다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수익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월세에서 그 서로의 니즈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이게 상승장이고 다주택자 규제가 없다라면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전세금을 올려받을 거예요.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죠. 목돈이 생기니까. 그러면 얘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무조건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을 멈추니까 멈췄으니까 이제 집을 사야 될 필요성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 되게 새로운 게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말랐으니까 네.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가가 오를 것이고 네. 그러면 매가를 다시 올릴 것이다. 네. 게다가 또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월세 거래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세 거래가 전세 거래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임차인들이 계속 전세만 찾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야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임차인들이 월세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 100개의 물량에서 네. 전세 50, 월세 50 있을 때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겠네요. 월세로 지금 수요가 지금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 막 올라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전세가가 정체되거나 혹은 하락한다고 하면 네. 매가도 유지될 수가 없겠네요. 사실은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네. 매매가와 전세가를 이제 비교했을 때 네. 전세가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을 그냥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매매가는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요? 이게 갭이 크잖아요. 갭이 커서요? 갭이 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는 붙어 있을 때 얘기해요. 딱 붙어 있을 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클 때는 전세가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그냥 매매의 이 시장에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과대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전세가도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잡아도 별로 안 움직이는데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가 다시 올라갈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일기 신도시 네. 보면은요, 네. 그 뭐 GTX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뭐 용적률 관련해서 호재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전세가 뭐 한 9억, 8, 9억, 네. 뭐 한 8억, 1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막 매가는 20억. 예, 예. 그러면 이게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엄청 벌어져 있는 엄청 거죠. 보이는 거예요. 네. 원래 정상적이라는 건 없지만 일상적인 전세가율은 60%대. 60%대가 이제 그 가장 많은 데이터를 차지하거든요. 60%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가면 갭이 큰 거고 60%보다 이제 넘어가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매가 폭등으로 인해서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요. 그 전세가율이 네.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네. 그게 약간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네. 입지가 좋은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또 매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상승장에서 얘기죠. 상승장에.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요. 시장이에요. 시장. 네. 시장의 방향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 가치가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전세가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하락할 때. 그러면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 더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강남 전세가율이 막 네. 90%가 되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한 70 이렇게는 되는 건가요? 그렇죠. 70에서 75% 선이 될 때까지 쭉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락 초기에 매매가 하락 초기에는 전세가도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유지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이러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폭은 40%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 20% 50과 70이라고 했을 때 네. 전세가율을 차라리 20%만 해도 네. 20억이면 4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억이나 싸게 살 수 있는 네.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억이면 4, 40, 한 40%면 8억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런 거의 약간 일환인 건가요? 미래의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잠실 아파트 같은 게 막 4억 떨어졌다고 막 이러면 신문에 막 보도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4억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법률적 용어로 하면 통정거래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은. 예, 아직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아직 하락을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락 거래들이 나타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증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채무 관계를 집으로 대신한다든지 이러면서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를 통정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런 게 빈번하게 나오는 원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상승장이라면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20억, 25억 찍고 있는데 15억 거래가 나타났어.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이상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정부 당국에 국세청에서 나오는 국세청에 이 눈이 다 이쪽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엄청 정교하다 그러던데요. 네. 이거 다 짚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잡아낼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가 되잖아요. 하락 추세가 되면 자 20억인데 15억이 이제 25억에서 20억이 되고 15억 거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금융 당국에서 이게 주의 깊게 안 봐요. 왜냐하면 흐름에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런 거래들이 빈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통정매매인지 정상 거래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게 많아지면 하락 거래가 일어났네.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매수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재테크 경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그 4억이 이렇게 딱 떨어졌다고 하면은 뭔가 갑자기 뭔가 벌어진 것 같고 앞으로도 갑자기 막 망할 것 같고 대폭락이 갑자기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심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공부를 하고 이제 소장님의 강의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유를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초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4억 떨어진 거를 막 진짜 신문에서는 부동산 이제 폭락이 완전 시작된 것처럼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하고 언론이나 이런 게 요즘은 이제 같은 추세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썸네일 제목 이걸 정말 자극적으로 짓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제목이나 썸네일 같은 경우를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억 떨어진 거래를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것이 이게 뭐 정상 거래인가 뭐 아니면 파헤쳐보자 이런 제목이 나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폭락 막 이렇게 이제 딱 찍어서 나오는 거죠.